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조선시대 원수의 아들로 태어났던 소름 끼치는 구렁이. 중종 임금 때 유명한 학자이자 도인이었던 정북창은 동생인 정고옥과 함께 어느 집을 지날 때 그곳에서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옴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손님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만나서 나는 정북창이요. 우리 형제는 이 집 주인의 운명에 낀 불행을 없애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부디 이 집에 나와 내 동생을 들여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북창의 높은 명성을 들었던 주인은 그를 반기며 기꺼이 맞아들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게 된 정북창은 주인에게 숫 50석을 오늘 안으로 준비해서 집 마당 가운데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뚜껑이 달린 큰 나무 상자 하나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고 주인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정북창은 마당에 쌓인 숯에 불을 피우고 그 가운데로 큰 나무 하나를 넣으니 그 광경을 주인과 집안 식구들이 모두 나와서 구경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10여 세가 된 주인의 아들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본 정북창은 갑자기 목덜미를 잡아서 나무 상자 안에 넣고는 뚜껑을 닫아서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난데없이 일어난 이 변고에 주인과 식구들은 너무나 놀라고 당황하여 정신을 잃을 뻔하였고 주인은 정북창을 당장 내쫓으려 하는 한편 상자를 부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북창은 잠시만 기다려 보시오. 만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여기서 바로 목숨을 내놓겠소. 라고 말하고는 불에 넣어 다 타버린 나무 상자를 꺼내서 그 뚜껑을 열어보였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는 어린아이의 시체 대신 큰 구렁이 한 마리의 시신이 타버린 채로 있었습니다. 도저히 영문을 알 수 없어 당혹해하는 주인과 식구들에게 정북창은 구렁이의 시체를 찢어서 그 뱃속에 있던 부러진 낫의 끝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보니까 알 것 같소. 내가 10년 전에 연못을 파서 물고기들을 길렀는데 갑자기 언제부터인지 물고기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이상하게 여겼소. 그래서 연못을 가만히 지켜보았더니 어디선가 온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연못에 들어가 물고기들을 몽땅 잡아먹는 것이었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큰 낫을 들어 그 구렁이를 마구 찍어 죽였는데 그때 낫의 끝이 부러졌소. 이 부러진 낫의 끝이 바로 그때의 낫인 줄 알겠소. 그렇게 말한 주인은 하인을 시켜 창고에 보관한 부러진 낫을 가져오게 하고서 맞춰보았는데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놀라는 주인을 보며 정북창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아들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구렁이의 환생이었소.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대의 아들로 태어났던 거요. 만약 그대로 놓아두었다면 그대뿐만 아니라 이 집안의 식구 모두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뻔했소. 이제 우리가 재앙을 없앴으니 그대의 집안은 편안할 것이요. 말을 마친 정북창은 주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동생과 함께 떠났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을 죽인 자의 아들로 환생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민담과 전설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그나저나 뱀은 왜 하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을까요? 아마도 주인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더 쉽게 주인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가 아니었을까요? 만약 힘이 센 장사로 태어나 주인에게 나타나면 자연히 주인은 낯선 자인 그를 경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이라면 주인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안심할 테니 그 틈을 노리면 더 편하게 씹고 복수를 할 수 있겠지요. 생각해보면 참 섬뜩한 일입니다. 요약하자면 중종 임금 때 학자이자 도인인 정북창과 동생 정고옥이 사악한 기운이 풍겨나오는 집을 방문해 주인의 가족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북창은 주인의 집 마당에 숫 50석을 쌓고 큰 나무 상자를 준비하게 한 뒤 주인의 아들을 상자 안에 넣어 불에 태웠다. 상자 안에서 주인의 아들 대신 구렁이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정북창은 이로 인해 주인 가족이 겪을 뻔한 재앙을 막았음을 밝혔다. 두 번째 이야기. 일본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일. 출장으로 일본 후쿠오카에서 3일간 지내게 되었죠. 원래 묵으려던 호텔에 방이 없어서 옆에 다른 작은 처음 듣는 이름의 비즈니스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먹고 방에 오니 심심해서 밥 마시러 나갔죠. 주변을 구경하고 과자랑 음료수를 사서 호텔로 향하니 11시경. 묘하게 길에 사람도 없고 매우 한산하고 비가 솔솔 내렸습니다. 이 동네는 되게 조용하구나 하고 호텔로 들어가려는데 호텔 로비로 가는 메인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였죠.
통유리로 된 자동문인데 문이 안 열렸습니다. 유리문 안으로 프론트가 보이는데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불 다 켜져 있는데 직원은 하나도 없는 거였죠. 투숙객도 없었고요. 센서가 고장나서 나를 못 싣는가? 라고 생각하며 유리문 센서 밑에서 한참을 춤을 추었죠.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쭉 안 보였고요. 작은 규모의 호텔이라서 밤에는 직원 퇴근하고 문 잠그나 하고 시계를 봤는데 아직도 11시 정도였죠. 어쩌나 하고 서 있는데 밖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계단으로 갑자기 어디서인가 나타난 배낭을 메고 있는 아줌마가 올라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아줌마도 편의점 봉지 같은 걸 들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서 컨퍼런스룸으로 연결된 2층 문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들어갔죠. 저거다 해서 따라가려고 나도 따라 달려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묘한 경험 시작. 2층 문은 반투명 유리문이었는데 안에는 불이 다 전멸되어 있었습니다. 2층의 시설은 10시 이후에는 전부 마감하고 문을 잠그는 것 같았죠. 그래도 아줌마가 그 문을 밀고 들어가시는 것을 분명히 내 눈으로 봤기에 안에 불이 없어서 깜깜했지만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작은 컨퍼런스룸들과 조식홀이 있었죠. 마감 후라서 방은 잠겨있는 듯 보였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고 유일한 빛은 얇은 초록색 비상구 표시등 뿐이었고 정말 무슨 공포영화에 나올 법한 씬이었죠. 순간 움찔했지만 아까 들어간 아줌마 생각에 뭔가 안에 길이 있겠지 하고 쭉 들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걸 왜 따라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두운 복도를 따라 쭉 들어갔죠. 아줌마의 흔적도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열심히 어둠을 헤치고 걸었더니 비상계단 철문이 보였습니다. 다른 문이 없었기 때문에 아줌마가 그리로 갔을 것이라 확신했죠. 그래서 나도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비상구로 들어갔더니 그제서야 좀 이상한 걸 느꼈죠. 그냥 다시 나가서 밖에서 프론트로 전화를 걸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에 철문을 다시 열려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였죠. 자동으로 잠기는 거였어? 꼼짝없이 투숙하는 9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층층이 비상구 문을 다 열어봤죠. 다 잠겨 있었습니다. 6층부터 뭔가 무섭기 시작했죠. 그렇게 9층으로 올라갔지만 역시 9층도 잠겨 있었고 아줌마는 어디로 간 걸까? 하며 갇힌 상황이 무서워서 어디론가 전화를 해야겠다 하고 일단 다시 들어왔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줌마가 어디 간 걸까 생각에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2층 비상구에서 호텔 프론트로 전화려고 번호를 누르며 잠긴 비상구 문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열어봤죠. 근데 이게 열리는 겁니다. 진짜 누가 장난질한 것 같이. 아까 분명히 당기면 철컥철컥 잠겼던 문이 이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열리는 거였죠. 문 열어서 안을 봤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초록색 가이드 불밖에 없었죠. 그대로 겁나 달려서 온 길로 다시 나갔습니다. 처음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서 로비 메인 게이트로 다시 달려갔더니 자동문 아주 잘 열렸죠. 심지어 프론트에 직원 4명이 바쁘게 늦게 체크인하는 관광객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날 못 읽던 센서가 너무 이상해서 한참을 또 센서 아래서 춤을 춰봤죠.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고요. 그래도 이상해서 프론트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프론트는 밤에 닫냐고. 아까 혹시 프론트 자리 비웠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24시간이라고 자기들 계속 있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바로 호텔 바꿨죠. 아직도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에 홀렸다는 기분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세 번째 이야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던 이유. 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2년을 하다가 지친 서울 생활로 인해 내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와 다시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중이었다. 어느 날 구인 사이트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을 하여 충북의 K공장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 내가 일할 직종은 재고관리 파트였다. K공장은 충북에서 좀 이름 있고 큰 회사였다. 나름대로 뿌듯했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다. 입사 첫날 내 사무실을 가기 위해 공장 안을 들어갔다. 사무실을 가는 동안 냉동창고 11개를 거쳐 뻥 뚫려 있는 공장 복도를 지나 한참을 가니 어두컴컴한 구석진 곳에 사무실이 있었다. 사무실은 냉동창고 근처라 여름에도 15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앞으로 나랑 같이 일할 팀장님이 앉아 계셨다. 헌데 사무실 인원은 그 팀장과 나 두 명이었다. 팀장은 올해 45살이었고 전라북도 전주 사람이었다. 회사 내에서는 말도 없고 과묵한 사람으로 통했고 일할 때만큼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다. 나는 그 팀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을 하였고 그 팀장한테도 인정을 받아 둘이서 업무를 총괄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팀장과 함께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다.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집에 가기 글렀구나 생각하며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시간은 밤 10시가 지나고 있었다. 생산 직원 야간 근무자 3명을 제외하고 우리 둘은 어두컴컴한 사무실에서 불빛 하나로 의존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배고프지 않냐? 우리 뭐라도 먹고 하자야. 오늘 알밤 까려면 뺑이 쳐야 되는데 라고 팀장님이 말하길래 대답했다. 그러죠 팀장님, 저도 죽겠어요. A씨, 왜 하필 오늘이래요 진짜? 우리 둘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회사 식당을 가서 야식을 먹기 위해 나섰다. 공장 내부의 불은 소등 상태였고 CCTV에 붉은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다. 둘이 식당에 들어가 라면 3봉을 삶아 소주각 1병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후 다시 일을 하러 공장으로 들어갔다. 팀장과 같이 복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찰나였다. 냉동창고는 항상 문이 닫혀 있고 버튼식이었으면 눌러야지 문이 열리는 자동 시스템식이었다. 그런데 복도 좌측에 7번 창고가 열려 있었다. 이 시간에 열 사람도 없는데 그 문이 열려 있던 것이었다. 생산 근무자들은 생산 공장에서 야간 근무 중이었고 그 시간에는 우리 둘 외에는 아무도 없는 곳이었다. 팀장님, 이거 어떤 새끼가 열어놨대요? 아까 우리 문 닫았고 왔잖아요. 그러게 말이여, 누가 장난친 거 아니여? 처음에 우리 둘은 누군가가 장난을 쳤나 보다 생각하며 그 상황에서 문을 닫고 사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 바로 옆 3번 창고가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떤 새끼야? 누구야? 나는 화가 나서 어떤 새끼인지 몰라도 잡히면 뒤진다 라는 각오로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는데 아무도 있질 않았다. 팀장님, 뭐예요 이거? 아 진짜 어떤 새끼가 장난하나? 나랑 같이 한번 둘러보자. 우리 둘은 살짝 겁을 먹었지만 바쁜 업무의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 팀장님과 나는 3번 창고에 불을 켜고 내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한참 30분간을 창고를 뒤지고 나온 후 김새다는 표정으로 우리 둘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때 그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38분을 지나고 있었다. 하도 미심쩍어 경비실에 연락을 한 후 그 시간에 문을 열고 닫은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CCTV 검사를 요청했다. 경비실로 팀장님과 같이 확인하였는데 문을 연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문이 자동으로 열린 장면을 보게 되었다. 경비실 아저씨는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가끔 그럴 때가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지켜볼게. 그 말을 듣고 난 후 우리 둘은 다시 대수롭지 않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시간은 흘러 오전 12시 34분이 지나고 있었다. 우리 둘은 너무 피곤하여 사무실 안에 가니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로 한 후 소등을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다시 한번 3번 창고의 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나와 팀장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 둘은 지레 겁을 먹고 어떤 새끼야 하고 몽둥이를 들고 동시에 뛰어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때 복도에서 뛰어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분명히 잘못 들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뛰어가는 소리가 들린 것이었다. 나와 팀장님 귀에서 말이다. 그러더니 아까 야식 먹으러 갈 때 열려있던 7번 창고의 문이 우리 눈앞에서 스르르 열리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다가 발소리가 멈췄다. 우리 둘은 그제서야 지레 겁을 먹기 시작했고 몰래 그 복도를 걸어가며 7번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열려있는 7번 창고 입구에서 우리 둘은 동시에 보고 말았다. 키는 170가량이었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우리를 노려보면서 웃고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나와 팀장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고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정체불명의 사내는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니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내 집이야. 니네들 죽기 싫으면 나가. 나와 팀장은 기절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 측의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 회사터가 원래 공동묘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1976년에 처음 설립하여 24년간 운영해 오다가 망하고 다시 새로 리모델링하여 시작한 회사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직원들 중에도 일하다가 기계에 깔려 죽은 사람도 몇몇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와 팀장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경비실의 CCTV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경비실에 가서 CCTV 요청을 의뢰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랬다. 우리가 같이 있었던 게 한 형체가 아니라 여러 형체랑 같이 있었단 사실을. 분명히 CCTV에 그것들이 있었다. 한 개의 형체가 아닌 여러 형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그리고 더 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어제 경비실에 CCTV를 요청했던 그 경비 아저씨. 알고 보니 그날은 경비원이 비번이었기 때문에 CCTV 무인 카메라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럼 나와 팀장님은 대체 누구랑 얘기했던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누구였던 것일까? 사람이었던 건가? 그 뒤로 우리 둘은 한날 한시에 회사를 퇴직하고 팀장님은 현재 경기도 이천의 X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충북에서 내 나름대로 공부를 하여 스펙을 쌓아가고 있다. 우리 집에서 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K회사. 가끔 드라이브 갈 때 지나쳐가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회사다. 그때 그 7번 창고에 남자와 경비 아저씨를 생각하면 네 번째 이야기 망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일이야. 당시에 성남의 순회동에서 살고 있었어. 집 바로 앞에 작은 슈퍼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슈퍼를 더 많이 이용하던 때였어. 그 슈퍼에는 나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한 명 있었어.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장애인이라기에는 좀 그렇고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이었달까. 연령이 낮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애가 바보는 아니었어. 해리포터를 원서를 사서 모르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면서 차근차근이라도 읽는다고. 걔네 집 아주머니께서도 그랬고 피아노도 잘 치는 아이였어. 근데 말하는 게 조금 더듬더듬 거리고 표현력 같은 게 좀 적달까. 어휘력이 부족한 느낌. 그래서 대부분의 애들이 꺼려했었어. 흔히 말하는 따돌림을 좀 받는 편이었어. 나는 자주 슈퍼에도 가고 걔랑 3번 정도 같은 반이 되었어서 그래도 가능하면 좀 잘해주려는 편이었어. 그렇다고 친하게 지내거나 한 건 아니야. 알잖아. 초딩들이 여자랑 남자애가 친하게 지내면 온갖 루머들이 쏟아져 나오고 게다가 모자라 내랑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나까지 따돌림을 당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런 변명하는 내가 싫다. 아무튼 다른 애들처럼 그 애를 놀리거나 질색하지는 않고 적당히 말하고 대응하는 정도였어. 4학년 때도 걔랑 같은 반이었고 그때가 두 번째로 같은 반이 되었던 때였는데 반에서 보면 애들이 그 애를 취급하는 게 심하다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꺼려했었어. 그 애는 반에서 말썽꾸러기. 그런 애 한두 명 정도하고만 친했는데 친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똘마니 그런 비슷한 느낌이었어. 애들이 그 아이를 꺼려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아이가 가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었어. 수업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던가 체육 수업하다가 교실로 들어가 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지. 그래서 그 아이를 장애인이라고 판단하고 꺼려하는 분위기였어. 솔직히 걔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걔네 아주머니한테도 장애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거든. 가끔 조별 모임이라던가 팀 짜서 하는 걸 보면 그 아이를 꺼려해서 저리 가라고 하는 걸 보면 안 되어 보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있는 조에 오라고도 하지도 않았어. 선생님이 결국에는 넣어주는 조로 들어가고는 했었어. 같이 노는 것 같던 한두 명의 친구가 있는 조에 넣으려고 해도 다른 조원 애들이 싫다고 말했어서 그 조에도 못 들어갔었고 솔직히 왠지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고. 그 당시에 나는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카드 같은 걸 써서 주거나 책 같은 걸 빌려주곤 했었어. 그런데 그 아이네 아주머니가 그걸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나한테 매번 공짜로 과자를 주시기 시작하셨어.
그렇게 공짜로 과자를 받고 칭찬까지 해주니까 나름대로 기분은 좋았어. 그런데 그래서 아주머니가 선생님께 부탁을 하신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 나한테 그 남자아이랑 같이 도서부를 하면서 방과 후에 책을 정리해주지 않겠냐고 하셨었어. 책을 정리하면서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면서 같이 대화를 많이 해주지 않겠냐고 했었어. 어른 말에는 또 거절하거나 하지는 못했던지라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했다시피 그 아이의 집이기도 한 슈퍼가 우리 집 바로 앞이었기에 도서 정리가 끝난다고 해도 가는 방향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는 것도 같이 가야 했는데 그게 문제였어. 당시 살던 곳이 좀 경사가 심한 곳이기도 했고 학교랑 거리가 꽤 되어서 걸어서 20분 정도 걸렸었어. 그 20분 동안 다른 친구들을 만날 확률도 꽤 높았지.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 그 아이랑 같이 집에 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었어. 분명히 다른 애들이 놀리거나 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도 같이 가기는 했지만 가는 동안에는 오로지 앞만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었어. 게다가 같이 대화를 하라고 해도 내가 오늘 날씨 좋지? 라고 말하면 원숭이 엉덩이는 파래.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는 거라서 솔직히 대화가 되지는 않았어. 나는 거의 입을 다물고 걔 혼자 이상한 말만 하는 그런 식이었어. 대략 그 아이와 관계성은 그런 느낌이야.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다음 날에 과학 조별 활동. 그런 걸 하게 되는데 걔랑 같은 조였어. 각자 가져올 준비물을 분배할 때 좀 불합리하다 싶을 정도로 그 애한테는 돈이 드는 걸로 가져오라고 했었어. 나머지는 가위나 칼 이런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인데 그 남자애만 문방구에서 파는 세트 같은 걸 가져오란 거였어. 걔가 준비물을 안 가져오면 안 되니까. 집이 가까운 내가 걔네 아주머니한테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었고 저녁 7시쯤 그때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한테 말하니까 남자아이하고 지금 같이 문방구에 가서 사주지 않겠냐고 부탁했어. 결국에는 그 남자애랑 문방구까지 가야 했는데 문방구는 또 학교 앞에 있었어. 거기까지 또 같이 갔다 와야 하니 빨리 다녀오고 싶은 생각뿐인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걸어갔는데 신호등을 건너면 바로 학교 쪽인데 신호등까지 걸어서 3분 정도 걸렸지. 그 정도 거리에서 갑자기 남자애가 팔을 세게 잡더니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야. 평소에도 이상한 말이나 뚱딴지 같은 말을 해서 또 시작이네 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빨리빨리 갔다 오고 싶었어. 그래서 팔을 뿌리치고 뛰려고 했는데도 걔가 꽉 잡고 안 된다고 잡아 말리는 거야. 지나가던 교복 입은 언니들이 막 귀엽다면서 웃는 게 또 너무 창피했었어.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가려고 했는데 신호등 쪽에서 사고가 나버린 거야. 어디 백화점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에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었어. 그 셔틀버스가 우리 동네 쪽으로도 당연히 다니는 거였어. 떨어져 있는 곳이라서 그 모습이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고가 났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 그 사고가 나서는 남자아이가 이제 가자라고 말하면서 다른 횡단보도 쪽으로 건너서 문구점까지 갔어. 처음으로 교통사고를 보았단 것도 떨리는 이유이지만 그 남자아이가 가지 말자고 했던 것과 이제 가자라고 말한 게 너무 잘 떨어지는 상황인 거잖아. 교통사고가 난다는 걸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된 건데 그 셔틀버스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같은 학년의 다른 반인 남자아이가 치여버렸던 거야. 이후로 그 남자애한테 한번 물어봤어. 그때 교통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냐는 식으로 물어봤는데 여전히 대화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았었어. 이후에 내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그 남자아이랑은 만날 일 같은 건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신기하고도 무서워. 지금은 기억이 희미해져서 단어는 못하지만 그 남자아이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알아듣긴 했던 것 같아. 단지 다른 사람이 말하면 본인이 이상한 말을 해서 대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 뿐이었던 것 같아. 그 아이는 정말로 알고 있었던 걸까? 그때 사고가 날 거라는 걸. 아니면 평소 같은 바보짓일 뿐이고 우연이었던 걸까?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어. 그래도 기억 속에서는 어휘력이 부족한 바보 같지만 순했던 아이라는 그런 이미지야. 그 아이는 정말로 그냥 바보 같은 아이였던 걸까?